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지난 15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대해서 좀 보다가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 IX 또는 IXP라는 개념을 좀 배웠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할게요. 지금 제 펜이 엉뚱한 화면을 가리키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 지체되었고요.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인터 도메인 라우팅,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 있을 때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BGP라는 이 프로토콜로 거의 설명이 됐는데 그래도 이 IX 또는 IXP라는 개념을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너무 학술적인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설명을 하자. 그래서 특히 어떤 특정한 소규모 ISP가 어떻게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가, 라우터가 몇 개 있고, 예를 들면 그때 서울에 2개 있었고, 지방에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외부의 라우터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문서에 보면 트래픽 양이 어떤가 이런 것도 봤죠.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게 당연히 IX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ISP가 나왔고, 걔들은 어떻게 됐어요? 2개의 IX와 연결되고 뭐 ISP 뭐 몇 개랑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ISP는 또 다른 IX랑 연결돼서 그쪽 트래픽은 어, ISP들 중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건 문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돼 있었지만 요즘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거기와도 트래픽이 상당했다. 뭐 이런 것을 봤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학술적인 어떤 뭐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BGP가 작동한다. BGP를 써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보는데요. 뭐 큰 그림은 이제 투 레벨 라우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ISP 내에서의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 되겠죠. 또는 ISP 내에서도 네트워크를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일부는 BGP를 계속 돌리고 더 낮은 단계의 작은 내부에서는 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일단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라우팅과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유니캐스트를 위한 라우팅, 즉 패킷이 소스 하나와 데스티네이션 하나를 가질 때 어떻게 우리가 라우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봤고요. 어, 대부분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은 쇼티스트 패스,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거리는 아니고요. 이게 전송 속도일 수도 있어서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패스 길이가 또는 어떤 특정 링크 길이가 긴 것이었고요. 그래서 찾고 싶은 게 쇼티스트 패스를 갖는 유니캐스트 라우트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쇼티스트 패스 찾는 거야 뭐 그래프에서 똑같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어, 어떤 정보들을 서로 라우터들이 또는 호스트들이 교환을 하죠. 그래서 어떤 정보, 그러니까 교환하는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교환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구별이 있었어요. 링크 스테이트를 이 라우터들이 또는 호스트들이 뭐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링크 스테이트를 라우터들이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링크 스테이트 베이스트의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이 되고요. 그것을 푸는 방법으로는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뭐였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상당히 파워풀하지만 어떻다고요? 네가티브 디스턴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링크에 또는 그래프로 본다면 어떤 특정 엣지에서. 어, 벨만 포드도 똑같이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데 벨만 포드는 그냥 단지 그래프 상에서 쇼티스트를 찾는다면 오히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뭐냐면 두 노드 간의 엣지의 디스턴스가 네거티브 밸류라도 상관없었어요. 다만 어떤 때는 또 작동이 안 됐죠. 거기 어떤 루프를 만들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루프의 웨이트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났을 때의 거리가 음수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할 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디스턴스 벡터를 서로 교환할 때 노드들 간에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상대한테 주고
나와 이웃한 노드의 디스턴스 벡터를 내가 킵하고 이렇게 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방법으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는 용어가 뭐였죠? 애니캐스트는 어떤 패킷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소스는 하나인데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셋이 됐죠. set of IP address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중에 at least one,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스티네이션에 도달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애니캐스트 문제는 유니캐스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멀티캐스트는 어땠어요?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죠.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보내는 브로드캐스트도 아니고 셋을 잡은 것까지 똑같은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그 조그만 셋을 잡았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나의 패킷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었더니 뭐였죠?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이라는 어떤 set of problems로 매핑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은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스타이너 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매우 간단한 잠깐 보여줄게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A로부터 요 쉐이디드 노드들로 가는 스타이너 트리를 왼쪽에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바이 인스펙션으로 스타이너 트리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 굉장히 노드가 크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서브 옵티멀 방법을 쓸 텐데 제일 간단한 게 A에서 위에 있는 노드로의 유니캐스트 패스와 A에서 아래에 있는 노드까지 유니캐스트 패스를 그냥 합쳐놓은 트리.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서 이 간단한 네트워크에서조차 서로 다른 해가 나왔죠. 당연히 오른쪽이 서브 옵티멀하고 왼쪽이 옵티멀했어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풀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멀티캐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뭐였죠? 예, 우리는 그냥 레이어 3에서는 모든 패킷이 멀티캐스트일 때도 동일하게 어쨌든 전달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어때요? 예, 에러가 생기고요. 에러 없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에러가 있고 에러가 있다 보면 멀티캐스트에서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또는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를 적용하면 아주 그 오버헤드가 트래픽 오버헤드가 많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에크나 네크를 받아서 물론 IP 네트워크에서는 에크지만 에크를 받아서 뭘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보내면 자동 처리가 되는 방법을 만드는 게 네트워크에서 쓸데없이 트래픽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이겠다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네트워크 코딩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우기 시작했고요.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 코딩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패킷이 P1, P2일 때 P1, P2를 다 이제 비트 벡터라고 보세요. 0, 1로 되어 있는 모듈러 썸을 하죠. 0, 0이면 0이고 0, 1이면 1이고 1, 0이면 1이고 1, 1이면 0이고 이게 모듈러죠. XOR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길이어야 돼요. 당연히 XOR 하려면 P1과 P2 벡터를 XOR에서 같은 길이의 C라는 벡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를 보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미싱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게 패킷 로스가 생기는 거니까 미싱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낮아요. 어떤 링크에서 그래서 패킷이 에러가 많으면 당연히 레이어 2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에러 책섬을 해가지고 날려버릴 거고요. 예. 레이어가 더 레이어 3에서는 책섬에서 그냥 날려버릴 거고 레이어 2, 1 내려가면 어때요? 에러 컨트롤 코드에서 내가 지금 커렉션을 최대한 한 다음에 이게 되나 안 되나 해서 또 날려버리겠죠. 예.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 이런 거 써가지고 그리고 로스가 생기는데 이 셋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수신되면 당연히 P1, P2가 수신되면 당연히 P1, P2를 리커버하는 것이고 P1, C가 수신되더라도 어때요? 여기 지난 시간에 표시한 것처럼 또 XO를 해가지고 임의의 두 개로부터 다른 패킷을 리커버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단지 이런 단순한 코딩 기법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되게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쭉 보내고 나면은 몇 개가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이레이셔라고 해요. 지우개가 이레이즈잖아요. 지우는 것이.
그래서 이레이저 같지만 이게 이레이셔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레이셔가 일어나는 어떤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켓 로스가 일어나는 채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많이 로스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방향에서 보내기만 하면 수신한 애가 알아서 다 복구할 수 있는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네트워크 코딩이에요. 네트워크 상에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되도록 언제 패켓 로스가 있을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 그림을 줬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패킷은 P1, P2, P3, P4예요.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여기가 뭐 하나의 그냥 비트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같은 길이의 비트 벡터예요. 예를 들면 P1이 100 by 1짜리고 P2도 100 by 1, P3도 100 by 1, P4도 100 by 1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요 위에 상위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하위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은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려 보내는 패킷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뜻하는 걸 지난 시간에 수업이 끝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자 봅시다. 그럼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P1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날아가는 게 7개의 패킷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4개의 패킷을 보내고 싶은데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한 다음에 7개의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패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려면 이 아래 레이어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C1이라는 패킷은 어때요? 이 라인이 P1에 하나만 연결돼 있죠. 얘기는 뭐냐면 뭐겠어요? C1이 P1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C1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P1이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우개도 작동을 잘 안 하네요. 에러가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2를 볼까요? 자, C2는 어떻게 만들어요? C2는 보면 여기에 C2라는 노드가 두 개의 상위 레이어 노드랑 연결돼 있죠. 맞습니까? P1, P2.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게 C2가 P1과 P2의 벡터 모듈러 썸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말했지만 이게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글씨를 정상적으로 쓰면 이렇게 지금 막 찌그러져서 나와요.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C3라는 코드 워드 패킷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C3는 이번에는 모듈러 썸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3개랑 연결돼 있잖아요. 패킷 1, 2, 3를 모듈러 썸을 하는 거예요. 자, C4는 어떻게 돼요? C4는 패킷 2와 패킷 4를. 자, 그러면 C5는 어떻게 되죠? C5는 패킷 4와 같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C1은 패킷 1과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5랑 C1을 만약 수신했다면 어떤 멀티캐스트 데스티네이션 노드 중에 하나가 수신했다면 걔는 바로 리커버가 되는 거죠. 연산도 없이. 자, 그 다음에 C6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연결돼 있죠. 얘는 P3와 P4의 모듈러 썸이고 C7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 패킷 4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라면 잠깐만요. 예, 언뜻 보면 어때요? C5도 패킷 4가 날라오고 C7도 패킷 4가 날라오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최적화가 된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예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 경우를 보여줘요. 요 밑에 있는 그림 5.14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떤 멀티캐스트에서 소스 노드가 4개만 보내면 되는데도 일단 7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서 1번, 3번, 1번, 3번, 5번, 6번이 수신됐다고 해보세요. 어떤 그 멀티캐스트 노드들의 집합 중에 있는 하나의 어떤 노드가 이 1, 2, 3, 4, 5, 6, 7, C 1, 2, 3, 4, 5, 6, 7 중에서 C 1, 3, 5, 6 4개를 수신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메시지 패킷을 복구하는 거겠죠. 그 과정을 그림 5의 14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요 그림을 보면서 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 쉐이드 해놓은 것처럼 1번, 3번, 5번, 6번을 수신했어요. 근데 여기 써놨듯이 5번은 뭐예요? 바로 P4를 리커버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5번으로부터 P4는 바로 리커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6번을 수신했는데 6번을 찾아보니까 6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6번 자체는 P4랑 연결돼 있고 맞아요?
P3랑 연결이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까요? 헷갈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선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제일 이미디트한 것은 뭐겠어요? 제일 이미디트한 것은 C5를 수신했으니까 P4를 복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복구하고 싶은 건 위에 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P3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P3를. 그다음에 또 P2를 복구할 수 있을까? P1을 복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또 뭐예요? P1도 어때요? C1을 받으면 그게 P1이죠. 그래도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P1, P4가 복구가 됐죠. 바로. 자, 그 다음에 C3를 보세요. C3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P1과 P2와 P3가 모듈러 에디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P1을 아니까 이제는 P3가 뭘 안다고 볼 수 있어요? P2와 P3의 모듈러 썸을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P4는 뭐예요? 예, C6를 받았는데 C6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P4를 아니까 우리가 P3를 또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알면은 얘도 알 수 있죠. 그 얘기를 지금 그냥 그림으로 단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4개를 보내고 싶은데 7개를 보내고 그 7개 중에서 어떤 4개가 수신됐더니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얻는 아이디어가 뭐죠? 혹시 내가 예를 들어서 보내고 싶은 게 4개인데 리던던트한 걸 좀 충분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다시 내가 보내고 싶은 개수만큼 정도 받으면 뭔가 복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too good to be true.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 중에서 하나 알아내는 방법에 랜덤 코딩이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딩 기법을 가지고 내가 임의로 어떤 코딩 기법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인코더죠. 인코더를 선택했을 때의 최선을 다한 디코더의 퍼포먼스를 놀랍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특정 하나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데 몽땅 랜덤하게 선택할 때는 내가 퍼포먼스를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학급 중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의 키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학급의 평균 키밖에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가장 큰 키는 평균 키보다는 반드시 크겠죠. 약간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런 아이디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키는 뭐 좀 아니라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었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든 주머니를 알고 싶은데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을 구했는데 하필이면 평균이 가장 많이 든 값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가장 좋은 성능도 알 수 있죠. 약간 그런 이제 뉘앙스인데요. 그래서 랜덤 코딩이란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론 이제 리던던트 해야 돼요. 왜냐하면 n이 실제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패킷이에요.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게 100개라면은 105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 랜덤 코딩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몇 개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C2는 지금 2개 연결해 놨잖아요. C3는 3개 연결돼 있고 요거를 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네, 제가 알기로는 요 커넥션을 1 또는 2 또는 3으로만 하기로 한 거예요. 랜덤 코딩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리스트릭션이 가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점점 서브 옵티말 해주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때요? 하나, 두 개, 세 개만 연결해서 코드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C1은 하나만 연결돼 있고요. C2는 2개 연결돼 있고 C3는 만들 때 3개 연결돼 있고 C4는 2개, C5는 하나, C6는 2개, C7은 하나 이렇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보낼 필요 없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만 해서 만드는데도 랜덤하게 저걸 이제 뽑아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는데도
최선의 성능이 n개의 패키지 수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본래 보내고 싶은데 105개로 만들어서 보내고 5개 정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확률로 임의의 n개를 뽑으면 메시지 n개를 다 복원할 수 있더라. 코드워드 n개를 임의로 뽑으면 P라고 돼 있던 메시지 패킷을 복원할 수 있더라는 게 이 랜덤 코딩 리절트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아규먼트, 리절트가 인포메이션 디어리에서는 매우 많아요. 그래서 랜덤 코딩 전공하신 분도 있어요. 랜덤 코딩으로 이런 식으로 뭘 파라메터를 주면 성능이 어디까지 나올까? 어디까지 개런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랜덤 코딩은 단지 이런 기대되는 성능 있잖아요. 그걸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에러 컨트롤 코드를 디자인할 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랜덤 코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놀랍게도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성능이 랜덤 코드 성능보다 안 좋아요. 그 얘기는 내가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성능이 더 좋다는 황당한 일이죠. 많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코딩에 대해서 이 우리 교과서의 저자들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되는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결과고요. 여기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왜 네트워크 코딩이 좋으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소스 노드고요. 소스 노드고 소스 노드를 제외한 노드가 이렇게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7개 노드가 있고 하나가 소스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이 소스가 멀티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멀티캐스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멀티캐스트 노드 집합은 요 2개예요. Y와 Z라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Y와 Z에 내가 어떤 패킷을 전하고 싶어요. 멀티캐스트로. 그러니까 Y도 나의 패킷을 다 받아야 되고 Z도 나의 패킷을 다 받아야 되는데 패킷 하나가 아니라 또 여기서 for illustration 패킷 2개예요. 그것을 B1과 B2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은 네트워크 코딩을 안 하고 보낼 때, 오른쪽은 네트워크 코딩을 하고 보낼 때, 그리고 그 네트워크 코딩은 간단한 모듈러 에디션으로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코딩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먼저 이 소스가 B1, B2를 다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B1이든 B2든 하나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에서 그냥 가정은 뭐냐면 모든 링크는 다 디스턴스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코스트가 같다. 물론 아니게 하면 또 논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내는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B1을 보냈다고 해요. 자, 그럼 링크 한번 썼어요. 맞아요. 그다음 어떤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T라는 노드는 이 B1 패킷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Y한테 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Z도 받아야 되니까 Z한테도 전해주려고 보니까 다시 소스한테 보내는 건 바보짓이고 Y한테 이미 보내기로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동시에 요쪽으로 보내는 거겠죠. B1을. 자, 그래서 이제 타임이 어떻게 보면 2초가 지났어요. 여기 보내는데 1초라고 해보세요. 그럼 2초가 지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B1이 Y에게 수신됐어요. 그 다음에 B1이 W에 수신이 됐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지금 보면 얘가 소스가 또 어때요? 처음에 B1을 보낼 때 B2를 U한테 보낼 수 있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 1초에 어때요? 이쪽으로는 B1을 보내고 이쪽으로는 B2를 보낼 수 있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2초가 됐을 때 W는 어때요? 얘로부터 T로부터 B1을 받고 U로부터 B2를 받을 수 있죠. W는 어떻게 보면 B1을 받아서 Z 쪽으로 전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1초, 2초 하면은 Z는 B2는 받았잖아요. Y가 B1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W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간에 이 패킷 2개를 B1, B2를 포워드해서 Y는 B2를 이제 받게 만들어주고 Z는 B1을 받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링크에는 한 번에 한 패킷밖에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 번은 B1을 보내서 이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고 한 번은 B2를 보내서 이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링크가? 예, 바틀넥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얘가 B1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X한테 B1을 해서 이렇게 가게 해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코딩이 없을 때는 보면은 여기서 받은 거를 두 번에 걸쳐서 보내거나 맞아요? 하는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W가 똑같이 B1, B2를 받잖아요. 1초, 2초 하면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B1, B2를 모듈러 썸을 해요. 그 다음에 보내요. X에게. 그럼 3초 해서 B1, B2의 모듈러 썸이 갔죠. 그 다음에 4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B1, B2의 모듈러 썸을 보내주면 끝나죠. 왜냐하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지금 B1은 이미 받았고요. 2초 만에. 그 다음에 4초 됐을 때 B1, B2의 모듈러 썸을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모듈러 썸 하면 B2가 얻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코딩을 하면 네트워크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이제 시간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 트래픽이 얼마나 날아갔느냐 이렇게도 고려를 하면 어떻게 보든 간에 네트워크 코딩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이 그냥 어떤 학문으로 이제 정착이 됐고요. 이 예전에는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리서치 하던 분이 저 네트워크 코딩이 시작될 때 이것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뛰어들었어요. MIT의 뮤리알 메다드라는 여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처럼 처음에는 막 모듈레이션, 웨이브 폼 이런 거 하시다가 울트라 와이드밴드 통신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절로 가야겠어 하시고는 저쪽으로 바꾸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할 때 이제는 그냥 그거를 단지 아까 서브 옵티멀하게 유니캐스트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듯이 어제 야구 중계, 뭐 롯데와 한화의 경기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거기? 동시 접속 몇 명, 10만 명 넘죠 최근에는. 그러면 그거를 그 네이버의 그 스포츠 그 중계라는 서버로부터 10만 명에게 유니캐스트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어떻게 해요? 적당히 코딩을 해가지고 맞아요. 똑같은 패킷이 가서 특히 이 경우에는 똑같은 패킷이 가서 네, 동일한 사람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코딩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네트워크 코딩이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아마도 옆방에 있는 다른 교수들한테 열심히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을 이렇게 와이어드 네트워크, 지금까지는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 설명했잖아요. 말고도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줬어요. 이 그림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예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래서 어떻게 보면 Z가 이제 액세스 포인트고요. XY가 스테이션 X, 스테이션 Y 이렇게 스테이션 1,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XY가 각각 이제 서로에게 패킷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서 X도 AP에 먼저 패킷 A를 보내고 그다음에 AP가 다시 Y에게 패킷을 보내고 그다음에 Y도 AP에게 Z에게 패킷 B를 보내고 다시 Z가 X에게 보내고 이게 정상적인 아니면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인데 네트워크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타임 1에 X와 Y가 동시에 전송을 해요. 또는 컬리전을 피하기 위해서 타임 1에는 X가 전송을 해요. 액세스 포인트한테 패킷 A를 할까요? 1초가 지나면 A가 전송이 됐어요. 패킷 A가 2초가 지나면 B가 전송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초가 지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액세스 포인트가 A와 B의 모듈러 썸을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파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초가 딱 지나면 X는 자기가 보낸 게 뭔지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듈러성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초가 됐을 때 X는 B를 받았죠. 3초가 됐을 때 Y는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코딩을 하면 3초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코딩을 안 하고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코딩이고요. 노 네트워크 코딩이에요. 자, 1초에 A를 보냈어요. 2초에 B를 보냈어요. 3초에 예를 들면 A를 보내면 Y가 이제 A를 받게 되죠. 4초에 B를 보내면 액세스 포인트가 X가 패킷 A를 받죠.
네트워크 코딩을 하면 3초 만에 다 전달될 게 안 하면 4초 만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단순한 경우라서 뭐 1초 내 할지 모르지만 이게 1초가 아닐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 와이어드 네트워크나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말할 것도 없이 라는 걸로 이 챕터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해당 네트워크는 용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할 텐데 이 애드학이란 말이 항상 사용될 때 이렇게 소문자로 쓰이는데 이거 우리 교과서는 제목을 다 대문자로 달아서 이렇고요. 애드학은 여기 제가 링크를 찾아놨는데 뭐 예를 들면 애드학 커미티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인데 임시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뭐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나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 교수가 되면 대학 전체 교수회의가 있고 학과 교수회의가 있어요. 학과 내에서 어때요? 하이라키가 있어서 여러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들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인사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우리 졸업생 동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기부금 프로모션을 해야겠다. 우리가 새로운 빌딩을 짓겠다. LG 연구동에 5층, 6층 올리겠다. 참고로 LG 연구동은 처음에 지을 때 4층으로 지으면서도 5층, 6층 올릴 수 있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예. 전에 지진 났을 때 제일 약했던 게 LG 연구동이라던데 무슨 소리냐? 그거는 건물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본래 설계에는 빠져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 그다음에 연구실들 사이에 이전에는 공사를 덜 해도 되게 위에를 다 연결해 놨어요. 튀어놨어요. 이 보드만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완공 단계에서 벽돌을 그냥 쌓은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냥 벽돌만 쌓여 있고 중간에 철근이 안 들어 있잖아요. 내력도 아니고 개들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굉장히 튼튼해서 2층, 3층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모션 하겠다 그러면 애드학 커미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는 애드학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애드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베이스드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말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네트워크를 애드학 네트워크라고 해요. 반대말이죠.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방금 전에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도 봤겠지만 액세스 포인트처럼 이 전체 네트워크를 오케스트라이즈하는 물론 조그만 네트워크이긴 하겠지만 어떤 센트럴 스테이션 또는 노드에 해당하는 게 있는 반면에 애드학은 그런 게 없어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냥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와이어드일 때는 뭐 그럼 뭐지? 뭐 하지만 특히 와이어리스에서 이 애드학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와이어리스가 아니라 와이어리스 모바일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바일 애드학 네트워크. 와이어리스면서.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마네 또는 마넷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하나 보면 모바일이죠. M이고 A는 애드학의 A예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넷.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베이스드가 아닌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노드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얘들이 와이어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 모빌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의 링크, 예를 들면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의 무선 링크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멀어질수록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낮아지면서 전송 속도가 낮아지겠죠.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전송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와이어드 네트워크로 따지면 링크의 레이트가 내려가는 거죠. 트랜스퍼의 스루풋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죠? 안 좋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리서처들은 좋아요. 새로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여기에 새로운 뭐가 있구나. 노다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신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걸 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볼 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어렵다죠, 어렵다. 예. 다이나미컬하게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변하는 거예요. 링크의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이제 프로액티브 라우팅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리액티브 라우팅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참고로 프로액티브란 말은 옛날에는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리액티브는 있었지만 리액티브는 간단히 얘기하면 반응적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앉아 있는데 친구가 굉장히 무뚝뚝해요. 가가지고 꼭 찌르면 그때 가서 아 왜? 하고 대답해요. 그런 사람들은 리액티브한 사람이고요. 프로액티브한 사람은 뭐냐면 말을 안 시켜도 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하면서 이제 막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뜻이에요. 프로가 먼저 앞에 이런 뜻이니까. 리액티브는 반사적으로 대꾸하듯이 반응하는. 알겠어요? 그래서 프로액티브 애드악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알고리즘은 계속 트래킹을 해요. 이게 내 주위에 있는 노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링크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고 이걸 계속 트래킹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이 녀석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보낼 때 여기까지 보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니캐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네트워크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네트워크에다가 많은 패킷을 날릴 거고 내가 컴퓨팅을 많이 해야 되겠죠. 대신에 내가 갑자기 어떤 노드에게 데이터를 보내야겠다 그럼 준비가 돼 있죠. 재빨리 탁탁탁 보내면 되죠. 그런 장점은 있으나 액세스 트래픽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리액티브는 뭐예요?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패킷이 여기까지 X까지 보내야겠어.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참 걸리겠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액세스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는 어떤 부분은 프로액티브하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은 괜히 쓸데없이 네트워크를 그 컨트롤 패킷으로 플러딩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건 리액티브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연구하겠죠. 네. 그래서 이 마넷 모바일 애드악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은 리서치 토픽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점점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핸드셋의 컴퓨팅 파워가 점점 좋아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걸어 다니면서 맞아요? 여러분 신발 바닥에 있는 어떤 소자들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전력을 생산해서 통신에도 쓰는 거예요. 또는 이 EM 웨이브의 특징이 뭐예요? EM 웨이브의 특징이 여러분이 보면 모듈레이션 돼 있는 것도 클리핑 한 다음에 필터링 하면 톤을 얻을 수 있죠. 톤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디렉 델타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일부는 데이터를 실어서 캐리어에 통신을 하고 일부는 그냥 전력 전송을 해서 무선 통신 기기를 배터리에 연결하지 않고도 통신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임플리멘트해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야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분야, 특히 이제 사업성이 높은 분야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참고로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막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교수가 됐을 때 제가 미국 대학에 교수로 한 3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졸업생 중에서 굉장히 이 통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들어서 큰 회사에 매각하고 하면서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서 못 만드니까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한 동물인지 아니까 다 갔죠. 통신하는 사람, 네트워크하는 사람 다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케이블망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넓잖아요. 한국보다. 넓으니까 내가 케이블 회사인데 케이블 TV 회사인데 내가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리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축 케이블이 갈 거 아니에요? 또는 와이어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무선 단말기를 저렴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서브스크라이버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이웃 사람을 위해서 또 중계를 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계기를 내가 그냥 플러그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꽂아 넣으면 이제 전기료가 들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주고 뭐 휴가 간다고 전원을 두꺼비 집을 내리고 갈 수도 있겠죠. 일부를.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slowly time varying 하는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뭐 호핑을 하고 라우팅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뭐야 뭐 그냥 인공위성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저궤도 위성을 사용해서 뭐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뭐 심지어 TV를 볼 수 있게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켓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잖아요. 스페이스 셔틀처럼 덩치가 크지도 않고 조그마면서 그 바람에 엄청나게 작은 인공위성들을 낮은 궤도에 많이 올릴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다. 다만 그러면 이제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스타링크에서도 그럼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상에서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 하나가 이웃 인공위성에게 또 보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게 지금 굉장히 핫한 리서치 토픽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위성들이 레이저로 이제 인공위성들 사이에서는 레이저로 통신해요. 그러니까 라디오 웨이브를 안 쓰고 레이저로. 왜냐하면 거기 저궤도지만 이미 거의 진공이죠. 그러니까 레이저로 쏘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위성에게도 정확하게 매우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애드학 네트워크처럼 되죠. 그렇다고 완전히 애드학은 아니죠.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상국들이 있으니까. 또 어쨌든 타임 베링 네트워크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고요. 거기서 라우팅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다 알아라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다만 가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지금도 많은 리서처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라우팅은 투 레벨로 작동한다. 그래서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이다. 인터 도메인은 BGP가 핵심이고 여기 괄호가 없네요. 인트라 도메인의 상에서는 shortest pass인데 디스턴스 벡터를 주고받거나 링크 스테이트를 주고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종의 유니캐스트 라우팅이었다면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다음에 애드학 네트워크 상에서의 또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인징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라우팅 문제는 풀어야 할 훌륭한 문제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챕터 5가 끝이 났고요. 챕터 6로 넘어가겠어요. 제가 강의 노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챕터 6는 정말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중에 누가 인터 도메인 라우터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겠어요. 거기서 컨피규레이션을 고치고 거기다가 어떤 팔러시를 집어넣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특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진로를 가지지 않죠. 그런데 이 챕터 6에서 나오는 인터 네트워킹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 서브넷,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ARP는 얘기 안 했지만 아직 그다음에 DNS 서버 어드레스 이거는 뭐예요? 벌써 여러분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고정 IP를 받아서 여러분 윈도우즈 PC든 맥이든 맥 컴퓨터든 셋업할 때 벌써 필요한 정보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면 그 ISP들로부터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아요. 케이블 TV랑 묶음으로. 그러면 요즘은 어때요? 그 케이블 TV 셋톱 박스죠. 그게 또 어때요? 바로 안테나가 달려 있죠. 와이파이 라우터처럼 홈 라우터처럼 작동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그랬을 때 여러분이 벌써 필요한 지식이 여기 나오죠. DHCP.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팻이라고 있는데 뭐 다른 말로 포트 포워딩.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챕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목은 인터 네트워킹이에요. 인터넷 워킹이 아니라 인터 네트워킹. 그러니까 네트워크들 간의 연결이죠. 상호 네트워킹이죠. 상호망 작용하기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네트워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하면 여기서 주제는 이서넷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서넷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당연히 일상생활과 가깝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이서넷은 소위 말하는 이서넷 어드레스 또는 맥 애드레스라는 게 있죠. 그거는 레이어 2에서 작동하는 거죠. 이서넷의 프레임에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레이어 3에서는 어때요? IP 패킷이 있고 그 IP 패킷은 IP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작동하죠. 그래서 이 IP 패킷을 인캡슐레이트한 이서넷 프레임이 실제로 레이어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받아지는데 그때는 어때요? 인캡슐레이션 하고 나서 밖에다가 또 맥 애드레스라는 걸 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소스를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맥 애드레스와 IP 애드레스라는 것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하나는 IP 패킷, 하나는 이서넷 프레임에서 딱 헤더를 열어서 또는 패킷을 열어서 들여다볼 때의 주소 번지수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 모든 걸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림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보면 동그라미로 친 게 보면 하나의 이서넷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R이라고 붙은 거는 다 라우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몇 개의 지금 조그만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4개의 조그만 네트워크가 있어요. 4개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네모친 거는 예를 들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서넷 허브일 수도 있고요. 허브 스위치. 아니면 이서넷 스위치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R이라고 표시한 게 소위 말하는 라우터고요. 네모는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친 ABCD 이런 거는 다 호스트 컴퓨터 아니면 호스트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피지컬한 커넥션은 지금 그림처럼 돼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얘가 스위치라고 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이서넷 스위치. 그러면 요즘 이서넷 스위치는 어때요? 포트가 여러 개 있고 하나씩 연결돼 있죠. 피지컬한 포트에 하나씩 연결돼 있죠. 컴퓨터들이.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포트가 지금 A, B 2개에 대해서 연결돼 있고 여기에 또 스위치가 있어서 이 스위치 2개 연결돼 있고 이 스위치에는 C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 스위치에는 아우터 1이 연결돼 있어서 외부로 간다고 해보세요. 비슷한 일들이 이제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서넷에 대해서 봐서 알겠지만 이서넷의 스위치가 하는 역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위치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라우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피지컬하게 우리는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네트워크. 뭐냐면은 마치 예전에 그 버스 있죠. 이서넷 처음 만들었을 때 버스 형태로 그 코엑셜 케이블을 쫙 연결한 다음에 어때요? 끝에 터미네이터 달고 그래서 리플렉션 안 생기게 하고 중간에는 잘라가지고 어때요? 스플리터 달아가지고 빼내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버스형 케이블이 있었죠.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마치 버스가 있고 거기에 그냥 ABC가 지금 보세요. 언뜻 보면 여기 서로 다른 스위치 연결돼 있지만 ABC가 다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버스형으로. 물론 뭐 토큰링 있죠. 잊어버리고요. 버스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을 바꿀 때 백워드 컴패터블하게 바꿨어요. 그런데 피지컬하게는 실제로 다르게 연결되더라도 로지컬하게는 계속 저렇게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 라우터와 호스트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우터가 여기 있죠.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쪽 네트워크랑 이쪽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우터 2를 통해서 어때요? 네트워크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라우터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버스 하나에 D, E, F, G가 연결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R2의 이쪽 버스에 H, J, 이쪽에 K, L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너무 쉽겠지만 단순한 저희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퀴즈나 이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그림을 하나 주고 실제로 이서넷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조그만 네모는 스위치들이고 큰 네모는 라우터들이고 동그라미들은 호스트다. 이것을 어때요?
로지컬하게 한번 그려봐라. 피지컬하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래서 얘를 넣어놓고요. 이제 앞으로 논의되는 부분들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 커넥티버티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케이퍼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지컬하게 바꾸고 나면 어때요? 요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맞아요? 요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요렇게 라우터로 보면 요 라우터가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만 있어서 그런데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요. 하나만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봤을 때 나중에는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죠. 결국은 요 서브넷 그렇잖아요. 요 서브넷 내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냥 패킷을 하나 날려요. 프레임을 하나 날리면서 이거 모두한테 가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요 버스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들에게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 아닌 요 녀석한테는 일반적으로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LG동 409호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안에만 해도 내가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그리고 평소에 이메일을 받고 워드 프로세싱을 하는 업무용 컴퓨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뒤쪽에 계산용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계산용 컴퓨터는 여러분께 제공되는 그 강의 홈페이지 그것도 호스팅하고 있고 매틀랩도 저기서는 빵빵하게 빨리 잘 돌아가요. 메모리도 크고. 그러면 제가 어때요? 저쪽 자리로 옮겨서 작업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연결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조그만 소규모 네트워크 안에서 이서넷 안에서도 통신을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학교가 네트워크가 다운돼도 나는 저기 연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뭐 오늘 어제 롯데가 졌는데 왜 졌는지 분석해 놓은 기사를 읽어야겠어 하면 네이버에 연결해서 보겠죠. 이런 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조그만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밖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내부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를 딱 누르시면 위키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지금 컴퓨터가 이런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12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내려다가 안 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 지금 마스크에 해당하는 지금 이게 10진수로 돼 있지만 010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때요? 얘들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 0인 부분, 그다음에 1인 부분을 뒤집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서브넷 마스크를 마스킹하고 나면 어때요? 앞부분은 나쁘고요. 내 네트워크에서 공통된 부분이죠. 걔들은 킵하고요. 나머지를 전부 1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 1로 바꾼 것 얘거든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이그젬플은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실제로 나는 172.160.4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는. 그런데 서브넷 마스크가 10이라서 지금 편의상 0으로 바꿔놨어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내 조그만 서브넷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IP 어드레스 몇 번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예. 마스킹 하고 나면 공통된 거고 나머지를 전부 일로 채운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하고 싶은 IP 패킷이 가져야 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피지컬한 호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보내면 그냥 다들 어때요? 브로드캐스트 패킷인 거 알고는 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케이퍼빌리티가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오늘 뒤에 가면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 DHCP를 이네이블 한 다음에 뭐 그 중에 몇 개는 고정으로 돌리고 뭐 이런 이상한 트릭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홈 와이파이 라우터에서 그거 할 때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자, 그다음
앞에서 봤던 그림 6.1과 달리 이제 6.2 그림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좀 더 이제 더 현실적으로 그려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면 컴퓨터들이 아까 동그라미로 했던 호스트들이고요. 요 네모 납작하게 돼 있는 게 이게 네모 납작하게 돼 있는 게 허브 또는 스위치죠. 요즘은 허브는 거의 안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스위치라고 보세요. 네, 이렇게 뭐 작동을 잘 안 하네요.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얘들은 다 스위치예요. 얘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고 되어 있는 라우터가 있고요. 라우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주고는 이걸 로지컬하게 지금 어떤 네트워크냐 얘는 그려봐라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냥 라우터 한 대고요. 나머지 스위치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이 라우터가 피지컬하게 여기 있는 몇 개만 연결하고 있지만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버스에 다 물려 있다. 그리고 얘들 간에는 어때요? 얘들은 같은 서브 네트워크에 들어있고 브로드캐스팅 가능한 거예요. 마치 올드 오리지널 버스 타입 이서넷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사실상 로지컬하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witches are invisible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설명을 했듯이 이제 서브넷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컴퓨터의 그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넷 카드를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줘야지 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몰라요. 저는 그냥 키니까 되던데요 하는 거는 다 어때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유동 IP로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유동 IP는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DHCP 서버라는 게 있어야지 그 서브넷 안에 여러분이 유동 IP로 그냥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거지. 안 되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각각의 컴퓨터에 가서 거기서 IP 어드레스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서브넷 마스크, 그다음에 DNS 서버, 게이트웨이, 라우터 IP 뭐 이런 거 하는 거 퀴즈 냈었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림 보면서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로지컬하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어때요? 어느 버스에 어느 놈들이 물려 있고 그 버스는 어느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와 인터 네트워킹을 하고 있나를 봐야죠. 봤더니 여기 버스가 하나 있죠. 여기 버스가 하나 있고. 그래서 왼쪽 버스에는 지금 호스트 1, 호스트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스트 1은 IP 어드레스 1을 가지고 있고요. 이서넷 어드레스 E1을 갖고 있어요. 호스트 2는 IP 어드레스 2와 이서넷 어드레스 2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만 라우터 1도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맥 어드레스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통신을 하니까. 참고로 스위치들은 여기서 어때요? 스위치들은. 물론 스위치와 라우터가 결합된 상품은 당연히 IP 어드레스와 이서넷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실상 로지컬하게는. 그 다음에 이 라우터 2도 IP 어드레스 5, E5라는 맥 어드레스. 여기 버스에 물려있는 호스트 3도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어느 호스트가 IP 어드레스 6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한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호스트 1이 호스트 2랑 교신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데스크탑에서 저쪽에 있는 연구 시뮬레이션용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어요. 또는 제가 여기 앉아서 네이버 스포츠 야구 페이지를 보고 싶어요. 또는 제가 여기 앉아서 학교 포비스 시스템에 접속하고 싶어요. 또는 PLMS에 접속하고 싶어요. 이럴 수가 있죠. 얘는 LG동에 있는 라우터고 예를 들면 그래서 LG동에 있는 서브넷의 게이트웨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조금씩 설명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예, 호스트들은 그다음에 라우터들도 두 개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맞아요?
그다음에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할당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most significant bit부터 최대한 프리픽스를 갖게 할당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서브넷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지금 요 서브 네트워크와 요 서브 네트워크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요 인터넷 가기 전에는. 알겠죠? 이쪽은 제외하고 서브 네트워크가 있고, 참고로 얘들 서브넷 마스크가 다 255, 죄송합니다. 255, 255, 255 제로라고 해보세요. 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버스에는 몇 개의 서로 다른 IP 어드레스를 갖는 호스트가 가능해요.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할 때는 255개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뭘 빼야죠? 얘도 빼야죠. 얘도 이 안에 사실 같은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뭐였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all1으로 채운 녀석은 할당하면 안 되죠. 브로드캐스트용으로. 맞습니까? all1. 그러니까 일종의 라우터용,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용 두 개 빼고 시작해야 돼요. 최소한.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다. most significant bit부터 프리픽스를 잡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서브넷에서는 몇 개의 그러면 IP 어드레스가 available 하냐. 예를 들면 라우터와 브로드캐스트용 IP까지 포함하라. 그러면 뭐 간단하죠. 32개 중에서 24개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죠. 255개, 256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브넷이란 건 개념을 확실히 알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이렇게 보면 돼요.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지만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서브넷 마스크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일로 채운 걸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나의 서브넷은 내가 서브넷 마스크 정보로부터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소규모 네트워크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요 그림을 보면, 자, 요 왼쪽 서브넷 있잖아요. 왼쪽 서브넷의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성이나 아니면 어떤 포트 있잖아요. 포트. 옛날에 뭐라고 해요? 그런 거를. 요새. 예. 보물섬 보면 요새 나오죠. 예. 뭐 히스파니올라호가 있고 막 어디 요새가 있고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당연히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게이트웨이겠구나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 우리 교과서 약간 그림을 잘못 그린 게 하나의 서브넷에는 하나의 라우터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링크를 만들어 왔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하나의 서브넷에, same 서브넷이라는 게 하나의 서브넷이에요. 하나의 서브넷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라우터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로컬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 피지컬하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 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물려 있고 하나가 포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스위치만 가지고 계속 붙여 나가려고 하니까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걸 클릭하면은 나와 있지만 뭐 거리에 따라서 신호가 뭐 세기가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요. 어쨌든 하나의 서브넷에는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라우터 중에서 하나가 게이트웨이 라우터예요. 걔는 뭐냐면 결국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애가 아까 제가 보면 여기 저기서 브로드캐스트 케이퍼빌리티 위에 2번에 1번에 보면 커넥티버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약간 등한시했지만 이 커넥티버티는 밖에 있는 내 서브넷 밖에 있는 녀석에게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녀석한테 가려면 저 관문인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얘한테 리퀘스트를 날리거나 얘한테 날리려면 반드시 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스포츠 야구 페이지 어드레스는 아는 거예요. 또는
도메인 네임을 정확하게 알아요. URL을 알아요. 도메인 네임과 그 스포츠면의 URL. 그러면 걔를 가지고 어때요? DNS 서버 뒤에 설명하면 다 DNS 서버 이름을 넣죠. 우리가 서버 IP 어드레스를. 그럼 IP 어드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내 서브넷 매스크랑 대조해서 나의 서브넷, 내가 속한 서브넷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하면 어때요? 바로 보내면 되죠. 왜냐면 이 안에서는 그냥 보내면 날아가니까. 아니면 얘한테 보내요. 얘한테. 게이트웨이에게 보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게이트웨이가 밖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서넷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지금 이 서브넷과 다른 서브넷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녀석과 통신하려면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내가 패킷을 날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려면 어때요? 밖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서브넷, 나의 IP 어드레스, 나의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대조할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니까 DNS 서버 어드레스를 또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시파이 하는 게 뭐냐면 고정 IP일 때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DNS 서버 IP 어드레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네이버닷컴 했더니 그게 IP 어드레스가 뭔지 알 방법도 없고 알았다 한들 나의 서브넷에 있는 건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까지는 그래도 뭐 알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ARP 또는 뭐 사람들이 줄여서 ARP라고도 하는데 이 ARP라는 게 나와요. ARP는 일단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인데 그럼 이 어드레스가 무슨 어드레스냐? 이게 MAC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MAC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이에요. 아시겠죠?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통신하고 싶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을 때 아니면 몰라도 돼요. 내가 도메인 네임과 URL을 알면 어때요? DNS 서버로부터 알아낼 수 있죠. IP 어드레스는 다시. 그랬을 때. 그래서 ARP는 MAC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럼 MAC 어드레스를 왜 알아내느냐 하는 게 나오죠. MAC 어드레스를 알아내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서브넷 안에서 통신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내 서브넷 안에서는 뭐예요? 일단 보내면 브로드캐스트가 자동으로 되죠. 물론 이게 브로드캐스트 패킷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 나와 있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럼 언뜻 생각하면 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갖도록 설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예를 들면 라우터들은 L3 라우터도 L3에서 다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라우터들은. 그런데 어때요? 내가 실제 저 로컬 에리어로 가면 거기 있는 랜에는 내가 이서넷이라는 프로토콜로도 할 수도 있고 먼 옛날에 지난 토큰링 뭐 많이 있어요. 다 이렇게 좀 하다가 없어진 그런 여러 컴피팅하는 서로 다른 랜 프로토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디펜던트하게 일단 랜이 지나서 위로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면 더 큰 네트워크로 가면 그냥 똑같은 기기를 계속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어드레싱 방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단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랜에서는 이서넷 프로토콜이 지금 파퓰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이서넷 프로토콜에서는 IP 어드레스 말고 이서넷 프레임 상에서 사용하는 이서넷 어드레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통신을 하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과 어때요? IP 패킷을 주고받는 우리가 더 인터넷에 이걸 랜을 붙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IP 어드레스는 아는데 MAC 어드레스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내가 내 내부망 서브넷에서 이제 통신하는 거예요. 서브넷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서브넷 상에서 일단 이렇게 해요. 내가 IP
1이라는 것을 가지는 호스트예요. 내가 호스트 1이에요. 아까 봤듯이 호스트 1이 IP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호스트 2가 IP2라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이서넷 프레임을 만들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2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서넷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럼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브로드캐스트 하기 위해서 실제 또 여기 who is IP2라고 돼 있는 여기에는 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IP 패킷이죠, 사실은. 네.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서넷 프레임이고요. 이서넷 프레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두에게 IP2라는 IP 어드레스 2를 가진 애는 이서넷 어드레스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내가 IP1과 IP2가 같은 서브넷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때요? IP2를 가진 호스트 2가 나를 부르고 있네. 그래서 요런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프레임을 날려요. 나는 뭐예요? 요게 이서넷은 어떻게 돼요? 데스티네이션이 먼저죠. 데스티네이션 E1이에요. 왜냐면 아까 E1이 소스였으니까. E1 보고 내 주소를 얹어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이 프로토콜이 ARP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넷 안에 있는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호스트의 이서넷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죠. 예.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디바이스가 자기 IP 어드레스가 있어야죠. 없는데 무슨 알아내겠어요. 그다음에 자기는 맥 어드레스 있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때요? 이 ARP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이서넷 프레임에다가 내 주소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ARP 리퀘스트를 할 때 적어도 내 거는 여기 써놔야 되잖아요. 내 거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서브넷 내에 있는 애들만 ARP 가지고 리졸루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인데 게이트웨이 라우터, DNS 서버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밖으로 못 나가죠.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야지 결국은 인터넷에 어태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호스트 1과 호스트 2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얘기를 했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네이버까지 연결하려면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이서넷 프레임을 날려야죠? 게이트웨이 라우터에게 날려야죠. 게이트웨이 라우터에게 이서넷 프레임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이서넷, 그러니까 랜 선이 들어오는 데랑 예를 들면 다른 라우터랑 연결되는 광 케이블 커넥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컨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내부에서만 작동할 텐데 밖에 있는 거에 보내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밖으로 날아가는 패킷은 라우터에게 보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내가 얘를 어디로 보낸다는 것을 IP 패킷 안에 넣어야 되니까 DNS 서버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 단지 서브넷 안에서만 하려면 1번, 2번, 5번만 있으면 되죠. ARP라는 프로토콜과 얘만 있으면 요 안에서 컴퓨터들끼리 보낼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섹션 2까지 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섹션 3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집에 있는 학생들 절반 이상이 틀림없이 와이파이로 뭔가 연결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셀룰라 폰이 그렇잖아요. 항상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3G, 4G, 5G 네트워크에 붙어 있지 않고 와이파이에 붙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컨피규레이션을 잘 보면 제가 오늘 말한 하지만 아직 안 본 섹션 4부터 나올 녀석들 DHCP 그 다음에 네트 그 다음에 여기 네트 마지막에 제가 한참 설명하는 포트 포워딩 관련된 부분 포트 포워딩 있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포트 포워딩은 여러분이 특히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 컴퓨터 놓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랑 뭐 원격 하려면 포트 포워딩 개념을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내려고 해보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상당히 괜찮은 강의들 링크들도 다 붙여놨으니까 강의 노트를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